이제는 장기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보실 것은 부채 자본 비율입니다. Debt to Equity Ratio라고 하는데요. 단기 지불 능력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유동비라면 장기 지불 능력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잘 쓰이는 것이 바로 Debt to Equity Ratio죠. 부채 자본 비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부채 비율이라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부채 자본 비율은 애널리스트들에 따라서 이 총 부채를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뭐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총 부채 그러면 장기 부채 더하기 단기 부채 요 두 개를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부채인데요. 자본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 계약이 있다든지 혹은 상환 우선주가 있다면 서류상의 총부채를 보정해서 계산을 하셔야만 합니다. 부의 부채들을 모두 찾아내서 부채로 다시 인식시키고 나서 부채 비율을 정의해야 한다는 말이죠. 부채 자본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나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부채가 많아지고 있든지 혹은 자본을 까먹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가급적이면 부채 자본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경기가 좋을 시기에 부채 비율이 너무 낮게 가져가는 것은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부채 자산 비율도 있긴 한데요. 이 자산의 개념에 부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닥 널리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자 보상 비율을 보시죠.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도 상당히 자주 쓰이는 컨셉인데요. 과거 IMF 전후로 이자 보상 비율은 상당히 중요한 기업 평가의 잣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커버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작다면 은행에서 결코 대출을 해주지 않았었죠. 적어도 5배수는 넘어야 되고 영업이익이 그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3배수는 넘어야 됩니다. 이 배율도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지불 능력이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론상으로만 그렇습니다. 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되게 중요한 지표야 그래서 주목하게 되면요. 그 이후로 회사들은 위험할 때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MF 이후부터는 이자 보상 비율 역시 부도가 나기 직전에 오히려 좀 더 좋아지려는 경향이 매우 짙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좀 보셨던 에버리소스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맨 아래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이자 보상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쭉 없다가 2006년도부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모습이 쭉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죠?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데 돌연 2009년도 연말에 와서 이 회사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망하기 직전에 이자 보상 비율이 오히려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속이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정비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을 리스 비용을 더해서 나누기 이자 비용을 리스 비용을 더해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이자 보상 배율에다가 분모 분재 각각 리스 비용만 추가시킨 거예요. 요건 항공사라든지 혹은 해운사처럼 고정자산의 상당 부분이 리스 자산일 경우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 비용이 고정비로 많이 잡혀 있다면 당연히 지불 능력치가 작아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영업이익이 500억 원이고 이자 비용이 1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 보상 비율은 5배수가 되죠. 괜찮은 회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리스 비용이 여기에 300억 원이 들어있었다라고 한다면 분자는 800억이 되고 분모는 400억이 되기 때문에 고정비 보상 비율은 당장 2배수까지 떨어집니다. 별로 좋지 않은 회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로 고정자산을 샀을 때에는 사실상 리스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큼 현금의 캐시 아웃플로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만큼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불 능력을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 고안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건 다 잊어먹으셔도 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 에버리지 비율인데요. 평균 총자산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중요합니다. 고수일수록 부채 비율 안 봐요. 재물 에버리지 비율을 조금 더 많이 봅니다.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ROE에 대한 분해를 배우시게 될 때 재물 에버리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우선 평균 총자산이라든지 평균 자기자본이라든지 요것들이 잘 변하는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통상적으로 재무 레버리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게 해석을 하지만 역시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할 땐 조금 나빠져도 됩니다. 한참 좋을 때는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주가의 탄력도 훨씬 더 좋게 나타나죠. 하지만 경기가 나쁘거나 나빠지려 할 때 재무 레버리지가 커지면 요건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 하락도 빨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의 경기 민감도를 잘 보여주기도 해요. 이 재무 레버리지가 평상시에 높은 종목은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뭐 금리 민감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절대 레벨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뭐예요?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건 아주 피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운명이 엇갈렸던 두 종목의 재무 레버리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을 보십시오. 맨 아래 보시면 재무 레버리지를 보니까 어때요? 점차 악화되고 있죠. 2007년도에는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해이니까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바로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나빠질 때 나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재무 레버리지가 커지는 모습은 이제부터 이 종목은 관찰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을 보시죠. 좀 전에 보셨던 현대산업의 재무 레버리지 비율에 비해서 GS건설의 재무 레버리지 비율은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게 지금이 아니에요. 2007년도, 2008년도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 보세요. 변화 있습니까? 그때 주가가 막 빠질 때였는데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 이전에도 큰 변화가 없었죠. 요게 바로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 종목의 재무적 안정성이 무척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당연히 이 두 종목의 운명은 2009년도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는 오르고 있는데 하나는 계속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죠. 같은 건설주인데 오르는 종목이 있고 하나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재무 레버리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